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벌써 12번째 강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이제 점점 더 흥미진진한 서양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리스도교와 함께 어떻게 얽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교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에 대해서 4주간이나 우리가 함께 4강의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강의 마지막에 신국론이라는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훈족이라는 것이 동방으로부터 나타났을 때 한 거대한 민족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었다? 로마 도시의 점령과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이라는 것의 대이동이 그 거대한 제국,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교의 문화 또는 서양의 문화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강의는 그 서로마 제국의 몰락과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는지 그 과도기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동이 이루어졌던 민족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바바리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게 바바가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욕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뭐예요? 오랑캐 수준이에요. 오랑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리스어로 바바가 말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 외국에 오래 살아봐서 하는데 못 알아듣는 외국어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져요. 반전하나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게 굉장히 빨리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지네끼리 막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못 알아들을 때 쓰는 것이 그리스어로 뭐냐면 바바였어요. 바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바하고 떠들어다니는 민족. 쉽게 말하면 뭐야? 오랑캐 야만족이라고 쓰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 게르만족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바라볼 때 야만족이었다? 로마인들이 바라볼 때 야만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더 이 게르만족과의 첫 번 로마 제국과의 만남은 그렇게 뭐 부드럽게 친화적인 입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갈리아 전기라고 쓴 시저가 당시에 시저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었었고 자신이 전쟁을 해본 경험을 써놓은 명저가 갈리아 전기라고 부르는데 저희 라틴어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배우면 꼭 이 갈리아 전기를 처음으로 라틴어를 배울 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괴로워요. 둥근 방패, 반달형 반패 뭐 이런 단어를 다 라틴어 단어로 외워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박수장 교수가. 근데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저가 카이사르라는 단어의 근원이 된 시저가 게르만족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싸움이 이뤄졌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전체를 점령할 때 매일같이 싸움만 하고 다니는 줄 알잖아요. 13년 동안.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전쟁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은 진정한 의미에는 2번의 커다란 전투에서 승리해서 인도까지를 다 먹었다. 한 번 그 대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면 다 항복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제국도 웬만한 강한 군대를 쳐들어 들어가서 최정의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가장 아주 가장 훌륭한 첨단 병사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게 되면 점령하는 것이 됐는데 이게 안 통하는 민족이 게르만 민족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용맹하기 이를 데 없고 전우애가 굉장히 강해요. 혹시라도 게르만 전사 중에 한 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면 사람이 도망갈 걸 기대하면 안 돼.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있어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이거 막 그리고 나서 브레이브 하트에서 보면 어쩌고 하면 막 이게 막 때려 죽어도 그 장면에서 뭐라고 나와요? 프리덤! 그러면서 외쳐 들어가서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바로 게르만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한 층의 게르만 전사들을 무찔러서 시체가 쌓이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시체를 넘으면서 내 친구 죽였어 이러면서 덤벼드는 게 게르만 민족이었다. 시저가 바라볼 때는 그 민족들을 점령해도 뭐 황금도 많지 않고 뭐도 털어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저가 뭐라고 그랬다? 얘네랑은 싸우지 마라. 가급적이면 로마 제국 안에 들여놓지도 마라.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게르만을 습격하면서 제대로 로마인들이 많은 전투를 겪어보았고, 하지만 소문은 다 났어요. 용맹한 민족, 게르만 민족. 하지만 길들이기는 굉장히 힘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 전우애와 똘똘 뭉치는 그러한 종족적인 일체감이 강한 민족. 어떻게 했어요? 만리장성이 우리 동양에만 있는 줄 알았죠? 로마 제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뭐냐면 게르만과 그쪽에다가 만리장성을 쌓고 언제만 만난다, 교육할 때만 털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오고 금은 세공품을 받아들여주고 나머지 문화에 대한 것들을 파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게르만족과는 그러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라인강을 경계로 해서 게르만과 접경하면서 아까 그 성을 갖다가 리메스라고 부르는데 그 교육하는 장소를 리메스를 쌓아놓고 한편으로는 게르만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대마도 정벌했을 때 쌀을 대준 것처럼 평화스러운 교육을 하기도 하는 모습이었다. 잘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바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기후변화로 목축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풀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더 큰 일은 지난번에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훈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나타난 거예요. 서양인들은 이렇게까지 글로벌 시대 때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동양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양인들이 바라볼 때 뭐 백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친숙한 게 우리 황인종이고 약간 얼굴빛 검은색 피부를 가진 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안 그래요.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서양 문화에서는 항상 이미 옛날부터 에티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에요. 익숙하지 못한 민족은 누구예요? 우리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 갔을 때 대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제가 초대받아서 아주 시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스위스나 독일에서도 남부 쪽에 어떤 작은 마을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걸어가면 어린 아이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작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까만 저 동양인을 처음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서양인들을 봤을 때 파란 눈을 가진 분을 봤을 때 놀란 것처럼 얘네들도 진짜 놀라서 이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흉내낼 때 맨날 하는 것이 있어요. 동양인만 보면 이렇게 하죠. 이게 독일어로 슐리츠아우겐이라고 그러는데 눈 작은 민족들. 이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서양인들은 요거를 유명한 역사학자가 썼는데 황화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있었어요. 동쪽 저 먼 곳에 황색 피부를 가진 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꼭 화를 입더라는 거예요. 첫 번 그것이 누구다? 훈족, 흉노족. 우리가 역사 배울 때는 흉노족이라는 분이 한번 나타나서 놀래켰고 또 한 분은 몽골족이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있었는데 이 바로 훈족이 나타나면서 게르만족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기에 보면 저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 훈족이 저곳에서 들어오면서 도미노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 살고 있던 곳에서 게르만족이 툭툭툭툭 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밀려 들어왔다? 로마 제국 안으로 게르만족들이 밀려 들어왔다. 시저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게르만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 들여놓지 말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요것들은 정치인들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가 클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군대 갈 때가 되면 아주 권력자들의 아이들은 꼭 아프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공정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계적으로 마음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잘 살게 되니까 워낙은 로마 민족은 어땠었냐 하면 다른 나라들은 용병을 종종 쓰고 있었는데 카르타고 이런 데는 주력 부대들을 자기가 하지 않고 가장 위험한 곳엔 용병을 내보냈어요. 용병이 뭐예요? 돈을 주고 사는 병사들을 갖다가 쓰곤 했는데 로마 민족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위험스럽고 가장한 것들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네모난 방패가 있어요.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네모 방패를 딱 덮으면 화살이나 창을 아무리 찔러도 소용이 없어요. 고슴도치처럼 해가지고 밀고 나가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상태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로마 민족의 초기의 능력이었다. 이걸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했는데 부유하게 기름기가 쓰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애들을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아이들을 돈도 많고 이제는 충분히 벌었는데 어떻게 해요? 용병을 사기 시작했다. 용병을 살려는데 로마인 시민들은 다 웬만큼 살고 있으니까 용병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근데 마침 국경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무진장 쌈자라는 애들이 있어.
완전히 격투기 선수 같은 애들이 들어와. 근육질에 식스팩에 뭐 아주 용맹해서 죽기만 하면 동료가 죽으면 거기를 죽을 때까지 덤벼드는 무슨 민족? 게르만족. 무엇에 쓰기에 가장 좋았어요? 용병에 쓰기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 하면 로마 정규군이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경험은 점점 없어졌고 왜? 모든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을 다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랬었고 하지만 작은 도시를 지키던 로마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국경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뭐 60만 대군 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계를 한반도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이태리 반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커요. 이 큰 나라들을 갖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국부터 어디까지 터키, 이집트, 북아프리카의 한 전체 프랑스, 독일, 지금의 동유럽까지를 다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겠어요. 어떤 작전을 썼다? 로마인들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 집결지에다만 로마 군인들을 배치하고 나머지 모든 변방들을 용병으로 메꿨어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 그때 다 환영을 받으면서 독일의 터키로부터 그 이주 노동자들이 온 것처럼 또 우리들이 이제 노동에 대한 필요가 필요하니까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다문화 가정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을 향유와 사용이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소중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만 한다면 이것은 일반 기계를 사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누가 어떠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 게르만족이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처음엔 필요해서 다 들어오라고 해서 용병으로 사용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로마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검소하고 올바로 살던 사람들이 한번 로마에 혹시 로마 또는 로마 점령지는 이 모든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거의 전역에 로마 유적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로마의 목욕탕 문화예요. 목욕탕 문화면 우리 한국도 한 문화죠. 어디 일본 가보세요. 그 유명한 온천이 있다 그래도 우리처럼 잘 돼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요즘에 누리고 있는 그 우리 사우나와 이 찜질방 문화 수준이 어디에부터 나온 것이다? 로마 시대로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끝내줘요. 온탕, 냉탕하고 그것에 들어오면 휴게실이 있고 종종 로마에서는 도서관과 연결시켜서 이것과 다 좀 다르죠. 우리는 식혜 파는 데만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기 요 책 빌려주는 게 항상 로마 욕탕에서는 어떻게 하고 나서 하루 종일 놀면서 그 안에서 때로는 이 모든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들을 갖다가 너무 사치스러운 분위기로 한 사람이 어떤 카리큘라 황제가 온천을 지으면 그다음 황제나 집정관은 더 사치스러운 온천을 짓는 향락적인 문화가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옛날엔 쉬웠어요. 어떻게 해요? 돈 좀 많은 도시 점령하면 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을 제가 뭐를 가지고 지었다 그랬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턴 거기서부터 나온 모든 보물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었지만 이미 1세기, 2세기 때 이미 다 털었어. 어느덧 2세기, 3세기 지나면서는 로마 시민들의 숫자와 그거는 너무나 넓어지지만 그것을 새로운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말았다. 결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410년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 알라리쿠스, 그 다음에 476년에는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용병들에 대한 금전 지불이 안 됐어요. 금전 지불이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오겠지 하면서 지금 뭐 배가 고픕니다. 뭐 합니다라고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도 실제로 줄 돈이 없는 거야. 로마 제국이 파산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게르만족들의 불만이 극도에 도달했어요. 이곳까지 와서 목숨을 걸고 로마 제국을 지켜주었는데 굶어 죽는 사태까지 도달한다면 우리가 왜 로마 제국을 지키느냐. 굶어 죽느니 한번 용사답게 게르만의 전사답게 싸움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죽자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뭐예요? 모든 로마의 지역의 집결지에는 로마의 정규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명성은 이미 게르만족도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게르만족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썩었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놀랐어요. 우리 죽으러 가자. 우리 결사하고. 그래, 우리는 정말로 게르만의 마지막 300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싸울 기회가 없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76년에 황당하게 게르만족들이 한 곳에서 무너지게 되자 모든 것들이 점령당하면서 유린되어 버렸고 어쩔 수 없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그 자신들이 야만족, 바르바리안 발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불리는 이 야만족들한테 발음도 못하는 게르만족에게 한 큐에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되었다. 거대한 해가 뜨지 않는 나라 로마, 모든 명예와 모든 부와 모든 향락을 누렸던 그 나라가 이렇게 가라앉고 말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당시에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것이 유지되면서 남아 있었고, 서로마 제국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멸망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원칙이 뭐예요? 한 강의 때 한 명만 얘기하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 오늘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로마 제국에 그 다음부터 사실은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게르만 민족들은 어떠한 금은세공이나 실질적인 것들은 발달돼 있었지만 제일 무엇이었다? 무슨 과목을 제일 싫어했다? 철학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구름 잡는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잠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뭐 본질, 실체 이런 거 싫어. 뭐예요? 눈에 보여야 돼, 이 게르만족들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게르만족이 들어온 것이 많아요. 성탄 트리 꾸미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게르만 민족들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대미사하거나 그럴 때 우리 복사들이 신부님 앞에서 뭐를 들고 나오냐면, 뭘 들고 나오죠? 복음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미사 때는 본당에서는 잘 안 하지만 주교님들이 미사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것을 탁 들고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면 그 황금색으로 덮여 씌워져 있는 복음서에 막 이 보석같이 생긴 것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거 털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당에서 쓰는 건 다 가짜 보석이에요. 가짜 보석들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또 훔쳐가면 안 돼. 이거 제국방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다. 이게 요것도 어디서부터 나타났다? 복음서 들고 가서 게르만족들한테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교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게르만 민족들은 실용적인 민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황금색으로 발라놓으면 이거 중요한 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복음서 같이 중요한 책은 그들이 금은세공이 발달돼 있으니까 완전히 금으로 발랐어요. 그 정도로 되겠어요? 뭘 하면 더 중요한지 알겠어요? 사파이어, 홍옥 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만들어놓은 복음서 같은 거 보면 지금 봐도 너무나 화려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그제서야 게르만 민족은 아는 거야. 중요한 책, 이거 중요한 책. 이런 정도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사상적인 건 그리스인들처럼 뭐 삼위일체 가지고 토론할 일은 없었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단순 무식한 민족들이 정치적인 권한을 잡게 되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단순한 민족들이 가르치기에는 로마 제국이 너무 큰 로마 제국이었어요. 너무 크고 행정 조직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점령을 해서 군사력 가지고는 점령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 방법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조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 해방이 올 줄 모르고 많은 경우 친일파적인 어떤 역할들을 했었고,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임시정부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전국을 갖다가 다 행정적으로 다스리기에는 충분한 사람이 있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나라 한국 역사 중에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는 그때 친일파들의 잔재가 청산이 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다? 경찰, 군대 등등을 다시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게르만 민족은 거꾸로 당해버렸어요. 점령을 했는데 이 거대한 로마의 수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군대와 귀족층을 빼놓고는 전부 다 결국 누구를 다시 불러들여왔다? 로마인들을 다시 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모든 행정적인 역할에서. 그래서 신기한 일은 로마에서 부유하거나 지도층들은 게르만족들의 점령하에서도 지도층으로 남았어요. 그중에서 476년에 멸망되었다 그랬는데 480년경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에티우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볼 수 있는데 제가 원어명으로 한번 보에티우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안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베리누스 크바르투스 보에티우스. 이게 이름이에요. 안니치우스 마니우스 세베리누스 크바르투스 보에티우스. 거의 삼천갑자 동방사기 수준이에요. 이게 이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안니치우스예요. 안니치우스 가문,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어머님의 가문, 모든 가문들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로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었었기 때문에 이미 할아버지가 증조부가 집정관이었고
어떻게 되었다?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학교는 한 군데 있었어요.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가 어디 있었죠? 아테네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카파도키아에 교부할 때 바실리우스와 나치안두스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분들도 그때 거기 유학 갔었는데 보에티우스는 훨씬 더 100년 정도 후기의 사람이지만 마지막으로 아카데미아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천재였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다 배웠고 엄청난 내용을 배우면서 그래서 정말로 가득 지식을 얻고 이 로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 이제 그리스어 읽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를 다 배우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소문이 났어요. 보에티우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한 내용들을 잘 자기는 학자로서 활용하고 싶어서 무슨 꿈을 꿨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뒤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올게요.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 하면 이 보에티우스가 자신이 공부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들을 갖다가 다 번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모두 다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책을 못 읽으니까 내가 라틴어로라도 번역을 해놓아야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 했는데 너무 소문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당시에 동고트족의 왕이 자기 스스로를 황제라고 불렀는데 테오도리쿠스가 일을 한번 맡겨봤어요. 일을 한번 맡겨봤더니 너무나 공부를 많이 정치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에티우스만 보내면 해결이 되는 거야. 오사 방문수 수준이에요. 가가지고서 뭐가 문제가 되었는지 바라보고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갑자기 10억 원 정도의 세금이 그 지역에 거쳤다면 보에티우스가 가서 세수를 완전히 계산해서 완전히 털고 나니까 20억, 30억의 세금이 마구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테오도리쿠스 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훌륭해서 이 사람들을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거로 따지면 포청천이에요. 포청천. 이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잡히지 않는 분이 있죠.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 분들이 다니니까 우리 시민들은 너무나 신기해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잡는가? 진짜 잡을 마음이 있는가? 그럼 이제 떨고 계신 분들 계신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이 다 그거에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였다? 보에티우스였어요. 보에티우스가 로마인으로서 로마 원로원 출신인데 귀족 계층들의 중요 요직들은 다 게르만이 차지하고 있는데 게르만인들은 뭐 좋아해요? 아까 황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황금 가져다 주면은 바로 우리 친구 이렇게 니랑 내랑 남이가 이거 좋아하는 남이가 민족이었는데 이게 뭐가 안 먹히는 사람이 하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에티우스가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곳에 들어가서 불의만 나타나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니까 보에티우스가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게 로마식으로 체계가 갖춰지면서 높아가는데 점점이 가령 예를 들면 워낙 뛰어났으니까 우리라 따지면 5급 공무원 이상으로 특채가 되었겠죠. 얼마 안 돼서 4급, 3급, 2급, 1급 공무원이 지나쳐서 무슨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뭐예요? 게르만족들이 다 동고트족이 그 귀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세 총리가 누가 되어버렸다? 보에티우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분야를 이제 도리쿠스 왕만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어야 됐다. 보에티우스가 그것을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정도면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드라마가 나와? 저거 보에티우스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 게르만 민족이 이렇게 제대로 해먹을 수는 없다. 사사로운 사랑, 진짜 땅의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역할을 누가 맡게 되었다? 보에티우스가 맡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테오도리쿠스 왕의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찍어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찍어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찍어냄을 안 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에티우스 같은 사람들을 찍어낼 때는 테오도리쿠스 왕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면 안 먹혀요. 너 또 뭐 하려고 그러지? 보에티우스 아주 이상한데요. 그러면 네가 이상해. 너 그러지 마. 나는 보에티우스는 진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안 먹히는 거예요. 테오도리쿠스한테 아무리 모함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털어서 청문회를 해도 아마 보에티우스는 걸릴 게 없었을 거예요. 땅 투기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보에티우스 같으면은 어떠한 것을 해도 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찾아냈어요. 아킬레스건을. 무엇이었냐면
로마 지역을 갖다가 이 테오도리쿠스 동고트족의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한 로마 민족들이 여전히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터키 콘스탄티노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로마 제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아테네는 동로마 제국 소속이었기 때문에 보에티우스는 어느 지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아테네에 가서 동로마 제국의 땅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유학했던 친구들이 동로마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동로마 제국 사람들이 보에티우스의 집에 드는 것을 보면서 드라마 종도전을 옛날에 보니까 그거를 딱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누가 드나들어? 요거 건수 잡았어. 그런 일도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전공법을 쓰지 않아요. 테오도리쿠스 임금님, 제가 보니까 동로마 사람들이 자꾸 보에티우스네 집에 들어가네요. 아유, 아테네 유학생 출신이잖아. 그거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 많겠지. 인품도 좋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으니까 들어올 거야. 근데 신기하게 자꾸 뭔가 보따리를 싸고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따리? 그러면 내가 그거 알아. 보에티우스가 전에 얘기했어. 책 좀 부탁했다고 책을 맨날 갖다 준다고. 걔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 너네들이랑 달라. 걔는 여기서 다 일하고 나서 밤중에 가면 또 번역하고 있어요. 좀 배워라, 배워.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들고 들어가면 보에티우스가 뭔가 자꾸 또 선물을 한대요. 이러고 있는데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중에 하나 로마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을 재판하고 있는데 그 재판 받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동로마로 온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보에티우스가 그 친구의 편을 들게 되자 완전히 물고 들어가서 물어뜯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 보에티우스를 갖다가 바로 반역자로서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헐뜯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테오도리쿠스가 무슨 말에 넘어졌다? 자기의 왕권을 잃고 싶지는 않았어요. 유일하게 자기의 왕권을 잃게 한다면 어디서 로마인들이 동로마 제국과 내통하게 된다면 자기한테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잠자다 생각하니까 왜 들어가지? 보에티우스 집에 진짜 책만 가져오는 거야? 의심이 시작되게 되니까 창세기 어떻게 나와요? 뱀이 유혹할 때 보세요. 직접 절대로 안 들어와요. 이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며. 아니야.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런 건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딱 그것에 보에티우스는 걸려들고 말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반대파의 무고로서 반역죄에 몰려서 아마도 변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 보에티우스는 다 무찔렀을 거예요. 가장 뛰어난 논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단점은 그거였어요. 의심이 시작되게 되자 로마법에 있는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를 갖다가 그만 가두고 사형 선고까지 내려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44세의 나이에 이미 1인지하 42세의 나이로 만인지상의 재산까지 올라갔고 초고속 그 누구도 승진을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해나며 가면서도 이 민족은 바뀌었지만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보에티우스가 그만 어떤 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사형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아무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러러봐도 부끄러움이 하나 없는데 모두 국가를 위해서 한 일들이 이제 자신이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의 처지에 사형수로서 갇혀있는 처지에 보에티우스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끝내줘요. 철학에 위한 데 콘솔라시오네 필로소피에. 굉장히 어떤 철학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았을 것 같은 책에 대한 내용인데 시작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이것의 책의 주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너무 행복하신 분들은 읽지 마세요. 이게 워낙 힘든 책인데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읽으셔야 되느냐? 정말로 자기가 너무나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맨날 상선벌악이니 전지전능하면서 전능한 선한 신에 대한 얘기를 해왔는데 그 신의 체험을 못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 중요 주제가 뭐다? 왜?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더 잘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게 바로 책의 주제였던 게 뭐냐 하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의 주제였습니다. 자기가 한번 살아온 생애를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했었고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요. 뭐예요? 사형수예요.
모든 노력이 소용이 없었고 이제 돌아와서 그러는데 이 책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멋진 시가 하나 나오고 시가 그 모든 상태를 얘기하는 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편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 상대자 한 명은 보에티우스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철학의 여신이 나와서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철학의 여신이 말을 걸어오는 방식이 상당히 좀 그래요. 뭐냐면은 자극하는 방식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네가 그렇게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서 보에티우스 난 그래도 난 네가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철학자인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아닌 모양이다. 뭐 지금 소금 뿌려요. 여기다 지금 염장 지르고 계신데 이게 뭐냐면 철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뭐냐면 너 정도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 모든 걸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위안이 나오는지를 여기만 읽어보셔도 나오잖아요. 신의 섭리가 뭐고 우연히 어떻게 되고 신의 예지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하느님께서 모든 일로 섭리를 이끄신다는데 인간의 자유는 왜 제대로 이 일을 못합니까? 제가 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5분 안에 다 재울 수 있다. 요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요런 책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다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에티우스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보에티우스를 유명하게 해준 책이 철학의 위안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정의 때문에 유명해지게 됩니다. 무슨 정의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삼위일체에서 일체는 본질 또는 뭐라고 불렀어요? 실체, 하느님께서 하나의 실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였고 삼위는 위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위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위격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위격이라는 단어가 정의가 안 돼 있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위격이라는 단어를 관습적으로 쭉 썼던 거예요. 근데 철학자였던 보에티우스가 한번 교회 회의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회의에 들어갔는데 철학자가 당황했어요. 신학자들이 각각 다른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한번 정의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도 될까요? 요 위격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신학을 잘 모르니까 혹시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신학자들이 그 정의를 보고 다 놀래버렸어요. 허걱? 이런 거였어? 몰랐거든요. 철학자들한테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랑 같이 한번 밑에 있는 파란 글씨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격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어려워요. 근데 이럴 때 박승찬 교수는 또 라틴어로 한번 읽어주는 거죠. 페르소나 에스트 라시오날리스 나투레 인디비두아 substantia. 있어 보이죠? 야, 이거 한번 있어 보이라고 제가 한번 읽어본 거고 자기 라틴어 좀 잘한다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번역하자면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격이란 것은 인격이나 위격이 같은 단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삼위일체에서는 위격으로 번역하고 보통 인간과 관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하는데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그 이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였어요. 이성적 동물이다. 거기서는 보편적으로 인간을 모든 인간들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했다면 인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개별적 실체이다. 모든 동물들과 인간들은 이 그리스도교 사상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구제역이 번지거나 AI, 고병원성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 동물들은 어떻게 돼요? 반경 몇십 킬로를 갖다가 완전히 예방 차원에서 다 도살을 해버려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인간한테 신종플루가 걸리면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하죠. 한 명 한 명을 체온을 재가면서 왜 이분들이 이걸 어떻게 격리해가면서도 최대한도로 치유하기 위한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떠한 현대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처럼 동물과 인간이 완전히 차이가 없다면 왜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해 나가냐고 한번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에티우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단순하게 인간의 종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비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비극이에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모더니즘이라고?
모던 타임즈, 이 뛰어난 방청객들 모셔온 보람이 있어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이 어떻게 해요? 어떤 나사만 보면 모든 것들을 비틀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비트는 작업을 한 작업이 있는데 근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에요. 무엇이다? 인간들을 무엇으로서 대체될 수 있는 부품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이 그 안에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반대를 보에티우스가 이미 그 안에 포함해 놨습니다. 이성적 본성을 지닌 개별적 실체이다. 이 개별적 실체, 방청객들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거예요. 개별적 실체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성, 그 소중함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보에티우스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소중한 것,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는 보에티우스를 갖다가 마치 이제 하나의 소모품처럼 다 활용하고 나서 던져버리는 모습 속에서 그 한을 갖다가 품고 쓴 책이 무엇이었다?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이었다. 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지만 아까 비슷한 상황이 처하게 되시면 그때 한번 읽어보셔요. 요거까지 못 이해하게 되겠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은 보에티우스가 로마 최후의 철인이었어요. 더 이상 보에티우스와 같이 그리스 철학을 모두 다 알면서 뛰어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거의 400년 동안 서로마 제국은 서서히 어두워져서 소위 암흑의 시대라고 불려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로 빠져들고 말았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좀 달랐어요. 동로마 제국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한 다음에도 무려 10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서 동로마 제국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 가장 황금기가 한 번 더 왔었는데 7세기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니까 6세기 마지막에 한번 황금기를 이루었던 그분이 누구였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였어요.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에서 서로마 제국이 다 멸망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아우구스투스, 곧 로마 제국의 정통 후계자다라고 외치면서 서로마 제국을 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로마도 다시 점령했고 그 카르타고 지역도 다시 점령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회복하면서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교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서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길을 갔고 동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그림 보시면 느끼시는 분 계실 거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 이것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야. 게르만족들과 한번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세 번째 성당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지은 성당이 유스티니아누스가 대제가 세운 성소피아 성당이고 그 내부에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거대한 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건설해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했었고 그 안에서 마지막 비잔틴 제국의 활발한 꽃을 피우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왜 갈라졌는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요 얘기를 했다가는 제가 한 10년 평화방송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마 제국 얘기만 해도 26강이 넘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만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성화상 논쟁 기타 등등에 대한 기회는 다음 기회에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미뤄놓도록 하겠다. 비잔틴 제국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쓰면서 로마, 라틴어를 중심으로 쓰거나 게르만 민족에 점령당한 서로마 제국의 지역과의 땅은 서서히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7세기 때 한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비잔틴 제국은 섬처럼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어떤 종교였다?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 세력이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먼지 바람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것이 비잔틴 제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1453년에 결국 망하고 말게 되는데 오히려 그때 독특하게 발전되었던 문화가 넘어오면서 또한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 서유럽에서 르네상스를 이루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동로마 제국은 200년 후에 축소되기 시작하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로마의 국교가 된 그리스도교도 멸망했을 것 같은데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점령지들의 게르만 민족은 샤머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들이 자기의 토속 종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한 민족, 점령당한 민족의 국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게 되었어요. 게르만 민족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교를 자신들의 국교로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아마도 서로마 제국을 계속 유지했다면 로마인들만이 그리스도교인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교류가 없었으니까 게르만 민족들은 다른 자신들의 토속 종교로 남아 있었을 텐데 게르만족들이 다 들어와서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함으로써 점령을 한 게르만 민족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교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 이 실지형적인 민족이 뭐 신성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뭐만 중요해? 인간, 나자렛 사람 예수, 인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나자렛 사람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성탄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습들은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나자렛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우스, 파를 먼저 친숙하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결국 정통 그리스도교가 무엇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서부터 게르만 민족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다. 게르만 민족 중에 유명한 왕은 클로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클로비스 왕 때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나서 키로 라바눔이라는 것을 깃발을 들고 나갔다가 개종한 일이 벌어졌는데 클로비스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아직 신자가 아니었고 그랬는데 부인은 신자였어요. 부인이 신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아주 거대한 민족과 싸우고 있는데 가서 클로비스 왕이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마누라가 꿈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여기서 잠깐 끊어가기. 남편들은 마누라의 얘기를 들으면 별로 잘못될 일이 별로 없다. 요거 한번 이거 살짝 끊어가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신기해요. 남자들은 자기가 진짜 똑똑한 줄 아는데 제가 이거 50세 지나서야 알았어요. 이게 중요한 진리를 갖다가 젊은 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게 클로비스 왕조차도 마누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따라 나갔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녀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내의 역할을 중요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게르만족을 갖다가 진짜로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셨냐 하면 바로 베네딕토 회를 비롯한 수도산 분들이었어요.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서서히 문화적인 것이 몰락해가고 있는 서로마 제국의 땅들, 이제 서로마 제국은 없죠. 게르만족의 지금 서유럽의 땅을 갖다가 곳곳에서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준 분들, 또한 새롭게 게르만족에게 넘어간 그리스도교를 튼튼한 땅에다 세우게 된 분들이 누가 그런 역할을 했다? 수도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 저희들은 진짜 수도자들한테 우리 평신도들은 많이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왜 감사하면서도 그 다양한 수도회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하별 예고편까지 끼워 넣어요. 그러면서 요 이야기들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미리 3주에 걸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들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 이게 뭐 거대한 어떤 옆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나 알렉산더 같은 대제국에 망하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완벽하게 인간들의 힘만으로 모든 것들을 평생 가면서 도대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일개 용병들의 반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들은 정말로 그 오만함들을 자주 부리게 돼요. 진시황처럼 모든 것들을 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진시황만 오만을 부리나요? 우리들은 얼마나 인간의 힘만으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오만을 부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 오만이 꺾이면서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교가 새로운 싹이 나타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꼭 군사적인 권력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서 바로 가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만일에 제가 철학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다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미 철학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을 갖다가 깨우치는 것이 철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한 종교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 신의 섭리를 믿고 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마지막 희망에 대한 부분이 신공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우구스누스가 가르쳐준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에티우스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문을 잡고 막 이게 안 열린다라고 얘기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열어놓고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때만 그 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놓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놓아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유일한 길이었나? 다른 길은 없나? 정말로 놓을 수 있다면, 진정한 가치를 다시 찾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마 제국 멸망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도교. 아마도 놀랄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를 다가오셔서 놀랄 것은 그 이전까지 그 누구도 동방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순교해 가면서 살아갈지를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들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들, 이것이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발전, 또한 그리스도교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이야기들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수도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